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대외무역법 중에서도 수출입거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요, 238페이지에서부터 251페이지까지가 되겠고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라 함은 외화를 획득, 벌어들이기 위한 원료와 기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한 애들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수출입, 이제 우리 그 요건 면제라는 거를 해줘요. 여러 가지 우리 수출입 공고라던가 통합 공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면제를 해준다. 대신에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는 너 진짜 돈 벌어왔어? 외국에서 외화 벌어왔어?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너는 외국에서 돈 벌려고 하는 애구나 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비록 거래를 하더라도 외국으로 직접 내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 사장님이 수출을 할 사람인 나에게 내가 수출용 이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공급을 해줘요. 그럼 이 김 사장님은 나에게 국내에서 공급을 했지만 직접 본인이 수출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김 사장님이 공급한 원재료가 내 손에 의해서 제품으로 탄생한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올 거잖아요. 그때 수출 실적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뭔가를 수입을 해와요.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대부분의 많은 상품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와 같은 어떤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온 원재료라면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될 때 뭔가 세금, 관세라던가 부가가치세를 냈다라면 그러한 세금이 환급이 된다. 이 관세도 그렇고요.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고 그게 그대로 나가거나 아니면 수출 물품의 체화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거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재화라던가 용역을 국내에서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공급가액에 붙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차피 이거는 외국으로 나갈 건데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원래는 10%인데 이거를 0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산 원료 기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출용 이제 원료 기재,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획택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우리 238페이지 방괄호 2번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화 획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 그냥 외국에서 단지 돈 벌어오는 거냐? 이렇게만 끝낼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범위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출이 첫 번째 외화 획득의 범위가 되겠고 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주한미군에게 어떠한 물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화 획득의 범위에 속하게 되겠고요. 관광 용역이라던가 건설의 해외 진출 당연히 이것도 외화를 획득해 오는 행위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한테서 외화를 받았어요. 외화를 받고 어떻게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보세구역으로 물건을 집어넣던가 이때 반입신고를 한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의 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이 경우도 우리 수출 실적 인정 범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충 교역 거래, 보완 거래로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국가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셋 거래가 뭐냐면 외국에서 방산 물자 같은 거를 수입을 할 때 그냥 물품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도 같이 수입을 해오는 경우를 이제 오프셋 거래, 절충 교역 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절충 교역 거래를 할 때 차후에 AS가 발생하는 경우, AS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AS를 우리나라 업체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외화 혜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S 부분이요. 자, 그리고 외화를 받고 항공기, 외항 선박이나 외항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때 성기용품을 공급하거나, 선용품, 기용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요. 배 안에서 쓰는 연료, 음료, 뭐 이제 식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수리용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성기용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급유하는 경우에도 우리 외화 혜택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해서 대금 어떤 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해서 뭐 KRW로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관이 어떤 이제 좀 큰 규모의 차관 자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큰 규모의 공사를 하려고 한다. 이때 뭐 국제 경쟁 입찰 같은 걸 붙이게 되는데, 이때 외국의 기업이 그 공사를 수주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공사를 이제 시행을 하겠죠. 이때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한테서 뭔가 필요한 부품이라던가 뭐 재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외화 혜택에,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그 외국의 건설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물품도 외화 혜택의 행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어떤 이제 수출 알선을 한 경우도 외화 혜택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 내용을 좀 이해를 해두시고, 아,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거지, 국내에서 뭔가 내가 물품을 국내로 공급을 했어도 이런 경우는 외화 혜택의 범위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화 혜택용 원료의 수량과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범위를 보시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인데, 그 원료에 포장재와 일회용 팔레트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외화 가득률, 실제 외화 이제 벌어들이는 외화 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남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 사용용 원료, 외화 혜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 그리고 하자, 유지, 보수용 원료, 이렇게 해서 실제 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이제 하자 보수용이라던가 아니면 생산에 들어가는 것들, 해외에서의 건설, 용역 사업 이런 것들도 외화 혜택용 원료의 어떤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외화 혜택용 원료 기제에 속하는 건 알겠는데, 그 수량은 어떻게 정하냐라고 했을 때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제 원료 기제의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평균 손모량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만들 때 뭐 가운데 그 연필 심을 넣잖아요. 그럼 그 연필 심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쁘게 잘 길이가 딱딱 맞춰서 깎이고 잘려서 들어오진 않겠죠. 우리 이제 공장으로. 그러면 그 연필심을 예쁘게 이렇게 고르게 잘 깎아내고, 그리고 이제 커팅을 할 때에 연필심이 날아가겠죠. 가루가 부서진다거나 가루가 되어서 날아간다거나, 이러한 손모량의 평균도 수량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혜택용 이런 원료 기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무엇을 사후 관리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진짜 외국에서 돈 벌어왔어? 언제 벌어왔어? 나한테 입증해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그 사후 관리, 외화 혜택을 이제 해야 돼요.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외화 혜택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행기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는데, 그 이행기간 동안에 다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간의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자, 2년, 1년 이렇게 크게 보시면
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경우 내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내가 가지고 와서 그걸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가 직접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수입 통관을 했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면은 우리나라 세관에 저 이거 물건 외국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신고를 했겠죠. 그런 수입 통관을 한 날이나 또는 물건을 공급받은 그 날짜로부터 2년이고, 자, 이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사람은 김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직접 수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김 사장님한테 양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일로부터 1년이 되겠다. 그리고 뭐 어떤 생산이나 이걸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우리 기본 베이스가 이제 2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출이 완료된 기계가 있어요. 이미 수출이 된 기계의 어떤 하자 보수용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에는 그 하자나 유지 보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되겠다. 그 밖에 뭐 농림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기본 베이스 2년이고 양수 받은 경우 1년이고 뭐 생산이나 비축이 길게 걸린다 그러면 그에 상당하는 기간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사후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외화획득 진짜로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걸 관리를 하는데, 굳이 얘네 이렇게 성실한데 이거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외화획득 사후 관리할 것도 많은데 다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 요렇게 좀 우수한 애들은 봐주자. 그냥 알아서 잘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사후관리 면제라고 해서 240페이지 그 아래쪽 회색 박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품목별로 나누고 또 이제 그 이행을 해야 되는 그 이행 의무자별로 또 나눠요. 그래서 품목별로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 면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행 의무자별로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도 면제를 하는데, 이행 의무자별을 볼 때에는 그 10% 미만이라고 하는 게 일정 금액 이하냐라고 하는 것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그래서 이행 의무자별로 할 때는 퍼센테이지 미이행률도 보지만 그 미이행 금액이 2만 달러를 이제 초과하느냐 그 이하냐 이런 것도 이제 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외화획득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나의 책임이 없는 사유야, 이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니까 내가 어떤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후관리가 면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외화획득용 원료 재료를 수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면제를 받았어요.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뭐 어떤 수출입 요건 대상인 거야. 그래서 외화획득용 원료예요 라고 하면서 이걸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를 받고 이제 외화획득을 해야 되는 그 기간 중에 있는데 수출입 요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거 관리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입, 매입, 뭐 수입 이런 거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외화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외화획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저는 외화획득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좀 부득이한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241페이지 회색 박스에 있는 건데요. 뭐 전쟁사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화획득을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외화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그냥 처음부터 뚝딱뚝딱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어. 뭔가 시제품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시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료 재료들은 외화획득을 할 수가 없죠. 이행을. 그런 경우도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도 또 이행 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내가 외화획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외화획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못하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았어. 근데 내가 판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산 사람이 똑같은 목적, 그러니까 외화획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는 마무리를 하고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는 대무역법
입법 이제 범위 내에서는 수출이 아니라 출제가 거의 되고 있는 이제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압축해서 지금 교재에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빠뜨리지 않고 좀 차근차근 잘 꼼꼼히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구매 확인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확인서 부분도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243페이지에 있는 내국 신용장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객관식 문제 한 문제 정도로 이제 출제가 보통 되고 있는 편인데요. 구매 확인서는 뭐냐면 내가 김 사장님한테서 물건을 사와요. 물건을 사오는데 그 김 사장님한테 물건을 사오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팔아서 돈을 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화획득 범위 첫 번째 수출이 있었잖아요. 그럼 김 사장님은 나에게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판매를 한 거죠. 이때 내가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구매 확인서를. 나 김 사장님한테 외화획득용으로 이거 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김 사장님이 이런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외화획득용 원료나 기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서류를 끊어주는 거고, 그럼 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판매한 사람 그리고 구매 확인서를 수취한 사람은 똑같이 이러한 이제 어떤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 242페이지에 보시면 발급 신청의 신청 기관은 외국한 거래은행장, 외국한 은행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데가 다 외국한 거래은행입니다. 외국한 은행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라고 해서 신청 방법은 구매 확인 신청서를 전자무역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인데, 이제 어떤 전자 시스템이 없다거나 하면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한테 위탁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내가 이런 구매 확인서를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냐? 누가 누구에게 판매하는 건지, 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는 도대체 무엇인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맞아요 라고 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외화획득용 서류가 맞아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뭐예요? 수출하기로 한 거래계약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수출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무역 계약 파트에서 신용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 수출 신용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국 신용장이 있다거나, 내국 신용장은 이제 수출 신용장과 비슷한 개념인데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용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내가 수출 계약을 맺고 대금 수취는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외국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어떻게 보면 그 수입국의 은행이 나한테 내가 우리나라 수입자 대신 돈 줄게 라고 하는 신용장을 보내오죠. 그럼 나는 그 신용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나 이렇게 외국에서 돈 받아올 거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지금 이 외국에서 돈을 받아오려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살 돈이 없어요. 요걸로 내가 여기 김 사장님한테 물건 사올 수 있게 그 당신이라고 하는 건 은행입니다. 김 사장님한테 나 대신 돈 줄 거라고 약속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받는 게 바로 내국신용장이에요. 이런 내국신용장이라던가 구매 확인서, 수출을 이미 했다면 수출신고 필증,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이제 구매 확인서를 발급 신청을 할 때 첨부가 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내용은 간단해요. 이거 진짜 외국에서 돈 벌어올 것인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발급 기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끝나고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기간 이내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급 신청을 하면 이 발급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다 발급 사실을 알릴 때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뭐가 인정된다? 사후 발급이 인정된다. 사후 발급에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매 확인서랑 좀 이제
비슷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내국신용장이라는 게 있는데,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사후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구분하실 수 있게 사후 발급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는데 뭔가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잘못 신청되었거나, 그러니까 잘못 발급이 되었거나 했어요. 이럴 때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김 사장님이 나한테 판매한 거를 내가 가지고 뭔가 외국에 수출할 거를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내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반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면 기계에 들어간 내가 모터만 만들었어요. 그 기계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최 사장님이 최종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럼 난 이 최 사장님한테 또 구매 확인서를 받아서 모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매 확인서는 단계별 발급이 가능하고, 이게 1단계가 될 수도 있고, 1단계는 아니죠, 최소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자, 필요한 경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그 구매 확인서 관련해 가지고 좀 틀린 보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있는데 과세 기간 내에 뭐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보기에 보면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전자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거래 전, 거래 후 발급 기간이 뭐 분리가 돼 있다. 우리가 발급 기간은 외국한 거래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이렇게 두 개로 있을 뿐이지, 이게 발급 전에는 어디, 발급 후에는 거래 전에는 어디, 거래 후에는 어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거래 단계별 제가 3, 4, 5단계도 막 발급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간혹 보기에 2단계까지만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이나 뭐 위탁 신청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보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우리 신청 방법에 보시면 전자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어떻게 위탁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구매 확인서와 조금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역시도 외화액등용 어떤 원료 기재를 이제 거래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출 신용장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급이 되는 이제 신용장을 말합니다. 아까 이제 내국 신용장에 대한 개념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설 대상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발급 기간이 과세 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인 거는 구매 확인서와 같지만, 사후 발급이 이미 물품 공급 다 끝내놓고 사후 발급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의 전자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어디서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내국 신용장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트레이드 허브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내국 신용장 매입 업무의 전자화 과정에서 환어음이 폐지되고 판매 대금 추시 미래서를 통하여 결제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환어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음이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그런 어음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나에게 줄 사람한테 이제 내주는 건데, 그거는 그 어음은, 여기서 말하는 환어음은 청구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환어음을 돈 받을 사람은 쓰는 거예요. 지급할 사람은 누구,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 뭐 날짜 언제까지고, 금액은 얼마고, 그런 걸 이제 기존에는 환어음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환어음을 폐지를 하고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켜서 받아온다. 환어음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화 과정에서 이렇게 환어음이 폐지가 됐고, 대신 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추심은 돈 받아드립니다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상 보기 지문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쭉 드렸던 내용이고, 예상 보기 지문, 이거는 실제 요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출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를 지금 제가 3개 정도 뽑아서 교재에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 예상 보기 지문까지도 꼭 꼼꼼히 챙겨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략물자의 수출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물자라고 하는 거는요, 전쟁 무기 등의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어떤 원료가 될 수 있거나,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라던가 지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물품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어떤 제한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건 전략물자야, 아니야, 이렇게 제한을 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다 같이 좀 안전한 지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전략물자의 고시라고 해서 244페이지에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화학 무기, 세균 무기, 그리고 무기 거래 조약, 얘네들이 간혹 이렇게 보기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외울 순 없고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세균, 화학 무기, 세균 무기, 무기 거래 조약, 그리고 바세나르 핵 공급 그룹, 미사일 기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룹까지 이렇게 무기끼리 좀 묶어 놓으시고 그 위에 쪽에 따로 그룹을 묶어서 보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틀린 거를 하나 잡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것들, 전쟁 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아까 쭉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은 수출을 할 때에 허가를 받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정 고시된 물품,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 물자야 라고 딱 못 박아 놓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정 고시된 물품은 수출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 고시된 물품에서 괄호에 보시면 전자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물품이 전략 물자에 포함이 되고 전략 물자뿐 아니라 관련된 기술도 통제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전략 물자를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꼭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대한민국 국민이 꼭 국내에만 있으란 법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전화, 팩스, 이메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진짜 물리적 이동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시라던가 교육, 훈련, 아니면 뭐 시연을 해준다던가 동영상 강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뭔가 전략 물자를 이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술이나 지식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USB라던가 아니면 디스크라던가 이런 어떤 매체에 담아서 넘기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같은 걸 통해서 전송을 하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허가라고 하는 거는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딱 못 박혀 있는 지정 고시된 물건들을 수출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지정 고시된 물건은 아닌데 이게 전략 물자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상황 허가라고 하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뭔가 이게 딱 전략물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략물자로 이거를 사가는 사람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 상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그 의심이 되는 경우냐 라고 하는 거를 워낙 주관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245페이지에 있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딱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이에요. 수입자가 이거는 화학 제품들이 요즘에 화학 무기라던가 세균 무기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테니스 줄이라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샴푸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전략 물자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원재료들로.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무기로도 진짜 만들 수 있다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거를 수입을 하는 사람이 전쟁 무기 용도로 쓸 줄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 표가 아니라 박스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물품의 HS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코드별로 이런 걸 받으세요. 뭐 상황 허가, 뭐 자가 판정을 하세요. 전략 물자가 아닌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입니다. 이제 HS 코드별로 좀 정해놔서 각각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규정을 다 알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최종 용도에 관해서 정보 제공을 기피해. 예를 들면 보통 원료를 살 때 우리는 있잖아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무역 계약 성립의 전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최종 용도에 대해서 어떤 정보 제공을 기피한다거나 얘네가 보통은 이거를 하는데 전혀 해당이 없는 걸 나한테 사가네 라고 하는 사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물건을 사가는 수입자의 현재 기술 수준과 이 물건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격차가 너무
큰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 물건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사가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설치도 필요하고, 사용하는 과정 중에 복잡하니까 교육 훈련도 필요한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해서 기계나 이런 거를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제 물건이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때에도 복잡한 기계는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매뉴얼이라던가 동영상이라도 하다못해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거부한다. 그럼 좀 이심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수화인, 물건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송업자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이 거래에 대한 보안 요구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던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들 나라에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재수출을 할 건지 이런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정황상 미뤄봐야겠지만, 일단 우리 대의무역법에서는 이렇게 1번에서 9번까지를 상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수업 목적상은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출 허가나 이런 상황 허가를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 해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게 국제평화라던가 국가안보에 어떤 해가 되지 않을 것, 좀 주관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하는데, 수출 물품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자격이라던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좀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 그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허가나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외 공간에서 사용될 공용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선박이라던가 항공기를 긴급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부품품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외 공간에서 이제 해외 제외 공간에서 사용될 물건이라던가 이런 긴급 수리용 물품 같은 게 상황허가나 수출허가의 대상에 속해버릴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상황허가라기보다는 수출허가의 대상에 어떤 해당이 되는 경우가 더 클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어떤 허가를, 수출허가나 상하허가를 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면제는 해주는데 어떻게, 얼마나 양만큼 이게 수출이 되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의무는 다만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허가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제정세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할 때에는 이런 기존에 내주었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46페이지 그 윗부분, 파란색 박스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략물자를 수출만 하냐? 수입도 하겠죠. 수입도. 이 수입을 할 때에는, 수입을 내가 이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수 있는 거지만 왜 수입을 하는지 수입 목적 확인서라고 하는 거를 발급을 받아서 수입할 때 이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수입 목적 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1년이고요. 우리 사실 이 전략물자와 관련한 허가 관련 서류는 전부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부. 좀 이따가 바로 딱 하나 2년짜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출허가 또 1년, 상황허가 또 1년, 수입 목적 확인서 또 1년, 그리고 전략물자가 우리나라에 잠깐 들려서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배 갈아타거나 우리나라를 거쳐간다거나, 환적 경유라고 하는데, 그거를 배 갈아타는 거 환적, 거쳐가는 거 경유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247페이지에 9번에 있는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중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략물자 등을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를 위해서 중개하려는 경우, 그리고 환적,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전부 허가의 어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할 때에는 자기가 직접 판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입자는요,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판정을 수출 시마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는 거를 자가 판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 판정인한테 나 대신 네가 판단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걸 이제 전문 판정이라고 해요. 자가 판정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매 수출 심하다 판정을 해야 되고요. 전문 판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문가한테 판정을 받아 놓으면 그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해서 유효기간 2년짜리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보통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판정을 할 때에는 처리 기간이 판정 신청을 하면 한 1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 전략물자의 판정 등에 보시면 필요한 서류가 용도라던가 성능이라던가 어떤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전문 판정 신청을 하면 약 15일의 기간 내에 판정을 해주고 그 판정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전략물자관리원에서요. 자, 전략물자 이제 상황허가, 이제 전략물자에 해당이 돼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이 되거나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정보로 받은 경우 이렇게 취소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실제 이게 정말 안전한, 그러니까 이제 국제 평화라던가 국가 안보에 안전한 물건이 맞는가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얘네들을 이동하지 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긴급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직접 이동 중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246페이지의 8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이동 중지 명령과 직접 이동 중지 이런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쳐야지, 이게 진짜 수출돼가지고 외국에서 더 벌어오려고 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이걸 남발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나라 어떤 국민의 어떻게 보면 그 수출자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 수출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장려 국가인데 그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전략물자와 관련된 서류들, 판정에 관련한 서류가 됐든 어떤 허가에 관련된 서류가 됐든 서류의 보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이다.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상황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어떤 이제 거짓으로 받았다거나 전략물자 등의 수출이나 수입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협약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이나 수입을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해서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특히나 대의무역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교재 전체가 그렇지만 시험에 거의 나올 만한 부분들을 많이 추려가지고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챙겨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49페이지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다음 중 대무역법령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답은 1번인데요.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라인 자가 판정 시스템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가 판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가 판정. 근데 어디서 한다고 했나요?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대무역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당연히 맞지라고 생각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어떤 거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복습하실 때 한 글자 꼭꼭 씹어 먹듯이 꼼꼼히 읽으시면서 복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강의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